먼저 충남연구원 오혜정 전 기획경영실장께서 2020년 충남연구원 연구 성과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충남연구원 오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의 그 전년의 성과들을 같이 공유하고 2020년은 뭐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요. 함께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사다난했던 한 해 가운데 연구원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잠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략하게 총평을 좀 해보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이 도달함에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그에 따른 그 연구 추진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아마 오전에 계셨던 분들은 그 세션의 내용을 좀 들으셨을 텐데요. 그것들을 토대로 향후 이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모색하였고, 또한 그 충남이 나아가야 될 미래의 방향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연구적으로 어떻게 서포팅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연구들을 시행하였고요. 또한 그 연구의 방법론들이 이제 현장에 가고 집합해서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되는 연구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작년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군 연구나 저희 연구원이 원래 연구원의 정체성이죠. 도전과 시군정을 서포팅하는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토대로 하면서 거기에 연구원의 중장기 미래를 그리는 여러 가지 로드맵들을 좀 작성을 했고요. 특히나 2019년에 발족했던 인권경영센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작년에는 조금 그것들을 활성화하는 한 해였습니다. 연구사업은 뭐 현안과제, 시군과제, 도과제, 수탁과제 뭐 이렇게 많이들 아시는데요.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한 508건 정도를 수행을 했습니다. 연구원이 25년, 이제 올해는 26년 차입니다. 이제 청년의 시기를 맞았는데 이러한 시기에 연구원이 보다 더 고도의 전략들, 우리가 선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전략들을 위해서 두 꼭지로 특별히 좀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도나 시군뿐만 아니라 국가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 아젠다들에 대해서 연구 추진단을 좀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이에 따른 이제 그 대안들을 모색하는 그런 작업들을 기틀을 좀 수집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원 자체 경영의 이제 발전과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렇게 연구적으로, 연구원 경영적으로 노력을 하는 한 해였습니다. 추진 성과들을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요 내용들은 앞서 그 오전 세션에 들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딱 발생하면서 바로 긴급 이제 현안이 되어버린 거죠. 돌발 이슈가 되어버린 거고, 이것들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 추진단을 발족해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혹은 그 영향들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들을 해내기 위한 각종 리포트, 과제, 그리고 출판물, 그리고 정책 방향들, 리포트를 제시하는 이런 일들을 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고민하는, 그리고 도민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공모전을 하기도 했고요. 사회적인 책무를 위해서 저희가 같이 동참하는 역할들, 그리고 국가 시책이나 그런 시책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기 위한 연구원의 선제적 대응 노력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뭐 이젠 이후 시대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사회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닥칠 여러 가지 전염병들에 대한 대응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연속기획 세미나를 추진하였고요. 그리고 국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각 시도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출범해서 현재 올해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노력들이 국가에서 7월달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방안들을 이제 모색해서 발표를 했죠. 그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충남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충남의 특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전략들을 발굴하고 충청권이 연대하고 초광역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획들을 좀 전년에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충남형의 이제 비전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의 작업이 ING 중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지역균형 뉴딜이 발표된 이후에 충청권에 대한 지역 뉴딜에 대한 고민을 위해서 연속 세미나를 한 4회 정도 국가기관들과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본연의 업무입니다. 이제 앞에는 돌발 이슈에 대한 대응들이었다면요. 두 번째는 연구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미래 선도 역할과 중장기의 그 방향들을 그려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미래 100년을 만드는 충남의 그랜드 비전 연구가 실상은 2019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작년도에 좀 성과들을 홍보하고 확산하는 작업들을 좀 대대적으로 하려다 이것들이 어려워서 각계 이렇게 소규모로 시리즈로 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팬데믹까지 포함한 100년의 미래들을 좀 그려가는 그 전략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 역시 올해 상반기까지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제 발표 이후에 우리 각 연구실장님들이 발표해 주실 이제 실별 아젠다가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는 이렇게 좀 대표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것들의 연구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고 그와 더불어서 도와 시군과 의회가 바라보는 중요한 핵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슈들에 대한 과제들도 병행해서 한 20건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정책 과제에 대한 포커싱 연구를 추진했는데요. 도정의 특히 핵심 정책 과제인 도종합계획 포함해서 한 8건 정도를 수행했고 그와 별도로 이제 민선 7기 공약이나 역정 과제에 대한 공론화나 이제 논리 개발을 위해서 각종 이제 여러 기관들과 연대해서 온라인 세미나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저희가 늘 그냥 밥을 먹는 것처럼 하는 각 그 연구자들이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도와 시군의 앞날을 그려가는 미래를 그려가는 연구들을 한 90건 정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정책협력단이 저희 그 시도연구원 중에서 우리 연구원의 특징인데요. 각 시군별로 전담 연구원을 배치해서 시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집합해서 하는 워크숍 등이 굉장히 어려운 한 해여서 시군 기획실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도기획실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워크숍도 진행을 했었고요. 과제들은 물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전히 이제 하고 있는 저희의 CNI 정책 협력 모델 현장에 가서 하는 연구인데 연구자들이 작년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현장에 스탑되고 하면 가지 못하면서 막 전화로 인터뷰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연구를 하셨고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제들 한 20여 건들을 발표하실 때 그 고민들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체계적인 공공투자관리 기반인데요. 저희들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존에 하던 그 업무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제 시군 출자 출연 타당성 검토 기관으로 이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업무가 이제 플러스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투자관리 찾아가는 시군 컨설팅을 실제로 시행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 보령, 태안 이렇게 시리즈로 찾아가면서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개원 25주년이라 해서 실제로는 지역정책 엑스포를 굉장히 기획을 크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이것들이 이제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제 함께 참석하시고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향후에 또 다른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혹은 어떤 상황이 닥치지 않아도 굳이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땐 이런 방식이 시도될 수 있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의회와 항상 이제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외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들과도 교류 사업들을 좀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는 좀 전통이 있어요. 시민사회 지원을 하는 작은 연구과제나 모임들을 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된 6개 사업과 그다음에 추가로 한 것이 공동연구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각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프로포절을 받아서 그것들이 공동으로 우리 연구원과 같이 확산할 만한가를 선택하고 선정해서 하는 작업들도 작년에 좀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체육사학회라든지 언론사인 굿모닝 충청과 함께 이런 일들을 좀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의 개인 역량과 그리고 이제 미래의 먹거리들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학습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같이 학습하는 특강들을 하면 좋은데 그런 여건들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들도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 미래의 책들을 리뷰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런 시간들도 좀 갖고 그리고 학술지를 좀 목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충남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정책 창출 주체들이 함께 논문과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집약하고 확산하는 그러한 이제 플랫폼들을 좀 마련하는, 그래서 12월 달에 저희가 복간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층적인 연구 지원인데요. 연구원이 아무래도 이제 이제는 청년이 되었기 때문에 중기적인 전략과 또 단기적인 전략들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년에 중장기 비전하고 연동되는 연구원 중기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연차별로 지금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간 개선이나 홈페이지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데이터댐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그 국가 기관들을 견학하고 정책 동향들을 파악한 후에 저희들이 정책 데이터뱅크 구상을 통해서 실제 이것이 지방분권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기획들을 좀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경영센터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였고요. 그리고 자발적 주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원의 이제 수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적 정책사업 지원 관리인데요. 저희 연구원에는 센터와 이제 정책사업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들이 성격이 너무 다르고 각 그 특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센터들을 수탁하고 위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과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들을 인큐베이팅해서 도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원 내에서의 제도들도 만들고 함께 모색하는 그런 원년이 되었습니다. 각 연구들이 정말 숨가쁘게 진행되는 한 해였습니다. 이것들을 토대로 이제 2020년을 연구원은 그려갈 예정이고요. 특히나 아까 이제 아젠다들을 말씀드렸는데 주요 의제들에 대해서 좀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그 연구단들을 좀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연구들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충남연구원이 앞으로 나아갈 연구들에 주목을 해주시고요. 저희 연구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구원 박경철 사회통합연구실장께서 충남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자, 북한 이탈 주민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박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목은 충남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부제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자, 북한 이탈 주민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목차는 5개 부분으로 나눠 있고요. 연구 배경입니다. 어느 사회나 그 갈등과 분열, 대립이 없는 사회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떤 정치와 사회가 이런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에서 갈등과 대립, 어떤 분열은 사회가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갈등과 대립은 필요하나 우리 사회는 어떤 그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다양한 갈등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 사회가 분열로 이렇게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반공이라는 어떤 이데올로기 속에서 어떤 사상과 어떤 자유가 억압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70년대 이후에 어떤 산업 경제 발전 과정에서 또한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 또한 어떤 그 우리 사회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초연결 국가, 초국경 사회로 진입하면서 다양한 문화의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서 우리 충남도 또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 대립이 있습니다. 충남도는 특히 국가의 어떤 지역적으로 중심 지역이고 가장 경제 발전이 빠른 어떤 그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떤 발전의 성장의 그늘이 깊게 들어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러한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해서 사회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면 사회통합의 개념이 무엇인가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통합 개념은 물론 영어에서 온 개념이고요. 크게는 세 가지 영어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 영어에서는 social inclusion, social integration, social cohesion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다 사회 통합을 뜻하는 뜻이고요. 유엔이라든가 OECD에서 이 사회 통합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 매년 이렇게 지표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등의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가 갈등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 사회 자원의 양극화, 이념적 양극화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양극화 문제는 어느 사회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사회 통합적 역량이 있다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회 통합 지표를 만들어내서 측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정의를 이렇게 길게 정의를 했는데요. 키워드를 보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평등한 기회, 불평등과 차별의 최소화, 신뢰와 협력, 어떤 공정, 사회 역량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통합이란 뭔가? 우리가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노대명의 연구가 OECD와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사회 지표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OECD에서 나오는 사회 통합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도인데요. 2016년에서 2017년에 발표된 자료인데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좀 낮게 나오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통합의 하나의 지표로서 매년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신욱의 연구에서는 이제 노대명의 연구를 발전시켜서 사회통합이라는 것을 상태와 조건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상태에서는 사회적 결속력, 조건에서는 사회적 안정성, 사회적 형평성 이렇게 나누어서 사회통합 지표를 설정해서 측정을 해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사회 통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요. 핵심 지표로서 사회적 자본, 사회 포용 이런 부분들을 도출을 했고요. 세부 지표로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세부 지표와 핵심 지표를 가지고 연구진과 자문위원을 거쳐서 세 가지 크게 핵심 지표는 사회 포용, 사회 신뢰, 사회 참여 및 지원, 그 다음에 세부 지표로서는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작년 5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충남도민
1,05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렇다면 충남도의 사회통합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부분과 하위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포용인데요. 사회 포용에서는 사회 통합 및 자긍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람들을 얼마나 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봤는데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통합 정도는 10점 척도에 6.22%가 나왔고요. 충남 지역사회 통합 정도는 6.2%가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전체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는 국민으로서 자긍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6.38%였고 충남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이 6.66%로 충남 도민에 대한 자긍심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서 충남 자긍심에 대해서 좀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주민에 대한 포용성인데요. 본 제목에서도 중점적으로 했듯이 이주민을 본 연구의 이렇게 주요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전반적인 이주민의 포용 수준, 그다음에 충남도의 이주민 포용 수준으로 나눠서 측정을 했는데 결혼 이주자에 대한 포용성은 조금 6.15점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5.32보다 높았고요. 북한 이탈 주민은 5.72점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포용 정도는 낮고 결혼 이주자에 대한 포용 정도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사항은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여쭤봤더니 정치 안정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법치의 확립, 그다음에 부패와 특권의 타파, 기회의 균등,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중요한 지표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큰 지표가 사회 신뢰인데요. 우선적으로 사회 신뢰 정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6.42점이었고요. 충남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6.51점, 주변 이웃 신뢰 정도는 6.64 정도여서 나와 가까운 사이일수록 신뢰도는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 보고서에는 이 신뢰도에 대해서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그다음에 직업별 이렇게 다양하게 측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보고서의 뒷부분에 참고자료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지표가 주요 기관의 신뢰 수준입니다. 최근 정부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 법원, 검찰, 시민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를 여쭤봤더니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은 나왔고요. 충남도에 대한 신뢰도는 이게 5점 척도 중에서 3.31점이 나왔고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3.22점이 나왔습니다. 충남도에 대한 신뢰도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보다 약간 높았고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이렇게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 결과에서 실질적으로 5점 척도에 2.98, 3점 이하는 언론인데요. 하여튼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엄격한 법 제도의 집행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사회 참여와 지원을 향한 필요 사항인데요. 그렇다면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높은 게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가 가장 많았고요.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 사항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가 지방정부 역할 강화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대상자 인터뷰 조사를 했는데요. 대상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자,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해서 설문을 했고요. 인터뷰 조사를 했고요. 주요한 내용은 주요하게는
차별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인터뷰 대상자들이 사회적 차별, 경제적 차별, 정치적 차별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실시를 했고요. 사실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 연구가 다소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소 인터뷰 양은 많지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인터뷰를 실시를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한 특성이고요. 한 10명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인터뷰를 했고 결혼 이주자는 13명에 대해서 인터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은 이제 관련 종사자 하나재단이라든가 하나센터라든가 이런 북한 이탈 주민을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기관의 사람들에 대해서 6명 정도 인터뷰를 하고요. 시적인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들 대상자 15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인터뷰 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뷰 조사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고요. 결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의 사회통합 정책 과제로 기본 방향은 사회통합을 위한 어떤 통합된 지표 개발을 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향, 그다음에 외국인 이주민을 사회통합 방향으로서 세 개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북한 이탈 주민 역시 3개 방향으로 설정했고 이러한 사회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 체계와 실행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충남도 자체적인 어떤 비전과 목표가 필요한데요. 더 포용적 행복 충남으로 비전을 설정을 해봤고 여기에서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 해결, 공공영역의 신뢰도 증진, 아까 신뢰도 부분이 좀 낮게 나타났는데요. 공공영역의 신뢰도 증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배려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 목표를 추진했고요. 사회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5가지 분과를 통해서 주요 논의 과정을 했는데 오전에도 조대엽 위원장님께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통합 정책 지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충남도 사회지표에 충남 사회통합 지표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적고 대부분 사회 복지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통합적인 총괄적인 어떤 사회통합 지표를 다시 재설정해서 매년 이걸 측정을 해서 충남도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방면에서 개선을 해야 할지 이렇게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이주자 사회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보고서에 이렇게 담았는데요. 크게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과 경제 및 생활 안정 방안, 공동체 참여 방안에 대해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런 결혼 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정책, 제도 개선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합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책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사회통합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그다음에 외국인 이주민 사회통합 방안에서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 방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5가지 큰 정책, 그다음에 경제 및 생활 안정 방안은 4가지, 공동체 방안, 참여 방안은 역시 4가지로 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사회 통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적인 자세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이 단지 이주자라는 개념보다는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의 어떤 그 대우와 어떤 지원 체계, 그다음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민은 충남 도민의 어떤 국제화 시대의 역군으로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 보고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민영 경제산업연구실장께서 충남형 일자리 추진 전략, 양극화 완화를 위한 상생 포용 도전의 일자리 전략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경제 두 번째 발표 맡은 경제산업연구실의 이민정입니다. 작년 저희실 전략과제는 그 소득 양극화를 이제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 현상 분석을 비판적으로 개상을 하면서 그것을 타겟책으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테마를 잡다가 일자리 이제 분야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이 연구가 시작이 될 때는 충남형 일자리라는 이제 내용이 아직 나오기 전이어서 좀 긴 시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이제 상생형 일자리에 조금 국한되어 있는 시각을 조금 다양한 방면으로 넓혀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배경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문제 의식을 크게 세 가지로 잡아 보았습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 악화, 그다음에 후발 주자국의 이제 추격 등으로 이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충남처럼 국가 주력 제조업이 이제 지역 경제에 영향이 큰 그런 지역 경제 구조, 특히나 몇 개 지역에 있어서는 그 지역 경제 자체를 이제 크게 좌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지역 경제 구조 안에서는 충남의 그런 뭐 거제도의 그런 조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이제 고용 창출의 주체로서 지방 정부가 이제 부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14년에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울산형, 구미형, 뭐 대기업이 주도하는 이제 이런 형태, 그다음에 중소기업 주도의 군산형, 그다음에 원화청 상생 이렇게 해서 대구, 부산, 강원, 횡성 이런 식으로 조금 그룹핑을 해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 충남은 이런 이제 충남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일자리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남이 지금까지 일자리 전략의 조금 미스매칭 완화 등의 조금 소극적인 그런 일자리 해소 정책에 그런 일자리 그 전략을 펴왔다면 앞으로는 조금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의식 하나 가졌고, 그다음에 지금 민선 7기 대표 아젠다가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특히나 양극화 분야에서 이걸 조금 더 워딩을 풀어서 포용과 복지 이렇게 조금 나눠보게 된다면 각각이 어떤 일자리의 모델로서도 우리가 수립을 할 수가 있겠다. 특히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 그다음에 포용과 복지를 담은 일자리 정책으로 반환의 시점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문제점 안고서는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 체계를 갖고서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충남형 일자리는 이제 우리가 신문에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무슨 뭐 광주형 일자리 이런 조금 소극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고 조금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작적으로 정의를 좀 해보았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충남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일자리다라고 이제 크게 이제 목표를 잡고 정의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컨텐츠는 충남이 주도하고 지역의 이해 당사자, 그다음에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생산 관계, 생산 방법, 그다음에 고용 지역, 고용 계층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혁신을 지향하는 일자리다.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모델들, 그다음에 충남의 노동시장에 왜곡을 초래했었던 산업적인 경로를 이제 경로 의존성을 수정을 하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경로도 제안하는 일자리, 더 나아가서는 더 적극적인 지역 밀착형 노동 정책을 통해서 충남 노동시장의 성장, 복지, 나가서 이제 궁극적으로 양극화 완화를 도모하는 일자리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았고, 정책 모형으로는 가장 윗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정책, 한국형 뉴딜, 충남형 뉴딜이 이렇게 진행되는 안에서 충남형 일자리가 이제 좀 이따 그 내용에 나오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상생형 일자리, 그다음에 포용형 일자리, 국제 창업형 일자리, 이렇게 세 가지의 일자리들이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나아가서는 사회 서비스 분야를 건드리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도전적으로 신산업을 촉진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성장과 복지, 양극화 완화를 하는 그런 정책 모형을 이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목표는 궁극적으로 양극화 완화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 구조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이제 산업 기반을 확대 조성하여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장의 왜곡을 개혁을 하면서 성장과 복지, 궁극적으로 양극화 완화를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구현을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가 있고요. 기존의 이제 일자리 창출 문제와 조금 이렇게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신규 일자리 창출 문제를 사회 통합적인 개선 이 부분과 적극적으로 결부하는데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모델을 이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상생형 일자리 첫 번째 이제 상생형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산업 생태계 다양화, 대기업 중심의 산업 경로 수정, 그다음에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는 공통의 이제 키워드를 갖고 일자리를 통해서 충남에서 취업해서 충남 지역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자리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고 일자리 구성 요소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양극화를 완화하는 이제 그런 이제 컨텐츠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충남의 그 청년 300명에게 설문 조사를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그 충남의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설문을 하고 거기에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전략 방향, 이제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도출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설문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충남의 청년들은 상생형 일자리에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중요시하는 걸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투자 위험의 최소화, 그 다음에 선순환 구조 확립, 상생 협력 강화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었고 거기 밑에 이제 하단에서 그것을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이라든가 보조금 확대 이런 부분들이 나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전략으로 상단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략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제 지원 시스템, 지원 체계 구축, 그다음에 도시형 산업 생태계 조성 등등에 대한 이제 큰 전략이 나왔고요. 이제 그래서 상생형 일자리 제가 초반에 이제 다른 지역들 상생형 일자리를 크게 대기업 주도, 중소기업 주도, 그다음에 원화청 상생형 이렇게 세 가지로 그룹을 이제 나눠 보았는데 충남에서 도입이 가능한 적용이 가능한 그렇게 일자리 안으로는 대기업 주도, 그다음에 중소기업 주도형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크게 카테고리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각의 산업을 해당되는 산업을 지역과 그다음에 산업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도내에 많은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각각의 유관기관들이 각각의 지원 기능들, 뭐 예를 들어 조사 연구라면 우리 이제 연구원이 될 테고, 뭐 인재 육성, 그다음에 기업 상담, 코디네이트, 그다음에 금융 서포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남에 있는 그런 유관기관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포용형 일자리입니다. 포용형 일자리는 이제 정의를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용이치 않은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포용성에 기반해서 창출되는 모든 유형의 일자리다라고 정의를 하고 목표는 취업 고용 취약계층에게 나타나는 양극화 완화를 이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포용형 일자리라는 그 워딩이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사례로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 선언문들의 사례, 그다음에 정부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이제 근거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들, 그다음에 지자체 주도형에서는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공동체 회복과 복원을 도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서에 담아 보았습니다. 전략 및 방향으로는 지역 발의 프로그램 LIP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충남에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연구자는 말씀을 하고 있고, 정부 주도 이것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식에서 민간 주도로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보고서에 담아 주셨고, 특히나 대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주도형 일자리가 충남에 적합하다, 일자리가 충남 포용형 일자리에 적합하다라고 제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추진 방안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주도형 일자리가 포용형 일자리가 이제 적합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한 대로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함으로써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대기업 포용형 일자리를 위한 그런 공동선언문을 우선 발표를 하고 이를 충남에 확산시켜가는 그런 사례들.
특히나 공공기관의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법 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도에 이제 그 출자 출연 기관들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그런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도전적인 분야인데 국제 창업형 일자리입니다. 국내외 공간 범위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충남 도민 또는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제도를 한번 제언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일자리가 어떤 매칭이나 이렇게 여태까지 지원되었던 부분들이 매칭이나 조금 소극적인 일자리 지원에 머물렀다면 국제 창업형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광역 정부에서 국제 창업과 관련된 조례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과 부산 정도만 관련된 그 조례 안에서 외국인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문구를 통해서 국제 창업의 그 물꼬를 터준 그런 정도이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서는 이제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등이 글로벌 창업이라든가 다문화 창업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 창업 그 다음에 유학생들 창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사례에서 크게 일본과 중국 장수성 사례를 보면서 해외에서는 국제 창업을 어떻게 독려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았는데 일본 후쿠오카시에 있는 그로스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청 바로 뒤에 있는 폐교를 이용을 한 그런 시설로 2014년에 국가에서 마련하고 있는 글로벌 창업 고용 창출 국가 전략 특구에 지정이 되면서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추진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특히나 이제 아시아 최초로 이제 하고 있는 스타트업 비자 이것이 일본 내에서도 후쿠오카가 갖고 있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을 만큼 후쿠오카 하면 국제 창업의 어떤 그 모델 지역,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졸업해 갈 수 있도록 그 시설 안에서 지원기관들, 네트워크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중국 장수성 유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 플랫폼인데 지방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을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인큐베이팅 기간이 지나면 또 퇴출시키는 이런 그 시스템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민 방향 이제 인바운드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우리 충남에서 창업하는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이나 특히나 관주도 창업을 넘어서 민간 거버넌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충남의 청년들이 아웃바운드 외국에 나와서 창업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특히나 아웃바운드 창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중국의 하북성 그 사회과학원과 온라인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쪽과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MOU든 관계가 있는 그런 지자체들끼리 공동 창업 촉진부 아니면 창업 인큐베이터를 같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들, 그다음에 공동의 창업 펀드, 더 나아가서는 창업을 성공한 기업들이 양국의 코스피나 이제 이런 데에다가 동시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까지도 역제안해보자라는 그런 진취적인 제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제언 부분 마무리를 하면요. 상생형 일자리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4가지 사항들, 포용형 일자리에서는 이제 LIP 그 지역 발휘 프로그램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법에 맞춘 이제 충남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들, 국제 창업형 일자리에 있어서는 충남과 우리 해외 교류 지역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씨앗들, 작은 그런 시도들을 같이 해보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안을 해드리면서 연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저희 연구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영재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께서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한 농촌지역 정책 구상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드릴 내용은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한 충청남도 농촌지역 정책 구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연구 배경이 되겠습니다.
본 그래프는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동향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눈여겨볼 부분들이 2019년 하반기 때부터 사실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지금 훨씬 압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는 좀 상황인데 이게 역전되지 않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인구 감소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 본격적으로는 2028년 정도에 도래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이게 당초 예상보다 한 8년 정도 앞당겨져서 작년부터 좀 도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시대의 도래하고 같이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지방 소멸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한국고용정보원 발표 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도 사실은 2013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군부 지역, 그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8년에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시지역, 공주시, 논산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말 이 소멸 위험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읍면동별로도 적지 않은 이 소멸 위험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인구 감소 시대 지방 소멸들과 관련해서 도시 지역과 관련된 계획들은 발빠르게 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히 축소 도시의 개념이 지금 도입되면서 다양한 도시 계획과 관련된 정책들이 지금 계속 적용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 도시 재생 정책과 관련해서 활발하게 좀 추진이 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을 좀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정책들은 미흡한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농촌 지역의 낙후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흡한 측면 때문에 정책적인 어떤 대상자를 정책 대상을 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촌 지역을 대상해서 농촌 계획주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365 생활권 정책을 도입한다든지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뒷받침할 만한 지방 정부의 어떤 대책은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 같이 최근에 본격적인 지금 자치분권 정책대 일환에서 특히 농촌 지역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게 지금 지방으로 작년에 거의 다 이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 자율성이 좀 증가됨과 동시에 지방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체적인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고 또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그 책임성이 좀 강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제기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인구 감소 시대, 특히 지방 소멸 위기라든지 지방 분권에 대응해서 충남도에서 새롭게 가져가야 될 농촌 지역 정책을 구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연구 내용은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이 내용 중에서 일부만을 좀 발췌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인데요. 개략적인 조금 충청남도 농촌 인구 구조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 인구를 좀 바탕으로 해서 좀 분석을 했는데요. 50명 이하 행정뉴수, 행정리에 일반적으로 과소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소마을은 2010년에 3.3%에서 2020년에 4.7%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65세 이상이 50% 이상 마을, 이제 고령 마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 마을의 경우는 2.8%에서 16.7%로 급속하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고령화 핫스팟 분석을 보더라도 특히 이제 서남부, 충남의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령화가 크게 이제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인구 50명 이하 지역 과소마을과 또 고령마을, 이 모두 해당되는 과소고령마을의 수가 0.8%에서 2.5%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자료는 사실은 이제 주민등록 인구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거주 인구를 좀 따지자면 훨씬 많은 수의 과소고령마을들이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지방 소멸 위험 지수 변화를 좀 살펴보더라도 행정리 단위에서 2010년에는 33.8%가 소멸 가능성이 높은 걸로 좀 나왔는데요. 2020년에는 이게 급증해서 72%, 한
상당수의 많은 수가 지금 앞으로 소멸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러면 이렇게 지방 인구 감소 시대, 지방 소멸 등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어떤 식으로 농촌 지역 정책을 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주체에 대한 의식조사 분석을 좀 시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충청남도가 갖고 있는 현재 농촌 지역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종합적인 로드맵이 부재하다. 특히 충청남도 전반적인 어떤 로드맵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이 농촌 지역의 특성화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이 없다라는 측면으로 좀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효율적인 행정 조직으로의 개편, 지속적인 역량 강화 등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 충청남도의 농촌 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 역시 인구 감소 시대 지방 소멸과 마을 소멸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특히 자치분권 정책으로 인한 지방의 자율성 강화 등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어떻게 스스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이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낮은 의견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구 감소 시대 지방 소멸대 대응에 있어서 가져가야 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정적인 종주 체계 확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촌 지역에 이제 약간 좀 마이크로한 부분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농촌 지역에서 이제 중심지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간 거점 그리고 배마을이 연결되는 이런 정주 체계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주 체계가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읍면 소지가 갖고 있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들이 많이 상실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기능 정립과 정주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좀 보였고요. 자치분권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는 이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제 새로운 정책 틀, 이 농촌 지역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 틀의 마련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정주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정주 계층, 중심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지 중간 거점 그리고 배음알이 이르는 각각의 계층에 대한 기능 분석뿐만 아니라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는 부분, 특히 이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전달 체계의 강화 부분이 중요한 좀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다양한 현황 분석을 좀 실시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설명을 생략하고 아무튼 종합적으로 이 조사 결과로 얻어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촌 지역 정책에서 가장 큰 이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특히 이제 지방 자치분권에 대해서, 자치분권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농촌 지역 정책의 문제의식은 정책 틀이 부재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정책 틀이 마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충청남도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까지 마을 만들기 정책 틀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중요한 모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정책 틀을 기반으로 해서 여건부 현황에 대응한 좀 개선될 모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정주 체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특히 중심 거점, 배우말 이 각각의 어떤 정주 위계상의 어떤 기능 정리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역할에 따르는 전달 체계의 구축 모형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사점으로 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본용에서 좀 제시한 충청남도 농촌 지역 정책 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주 체계상 위계별 정책 구상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심지, 중간 거점, 그리고 작은 거점, 배우말 이 네 가지 단계로 정주 체계를 좀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중심지 같은 경우는 주로 지자체를 놓고 보자면 시, 군청 소재지나 동부, 일부 읍면 소재지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 지역은 중심성이나 기능성 분석, 사계층 분석을 한다고 봤을 때는 2계층 이상이 이 지역에 해당되고 특히 고차, 복합 서비스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을 좀 수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거점은 주로 이제 읍면 소재지가
이제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료소지가 사실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중심 기능을 거의 지금 잃어버린 실대인데요. 아무튼 앞으로 이러한 중간 거점의 육성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정책 사업들을 통해서 최소한 중차나 기초생활 서비스를 수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세 번째는 이제 작은 거점입니다. 사실 작은 거점의 개념은 사실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음료소지 이외에 마을 단위에서도 일정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을들을 예를 들어서 위아보호기획과 관련된 작은 거점 또는 뭐 공공의료와 관련된 작은 거점 등 다양한 곳곳에 다양한 작은 거점들을 좀 육성을 하고 이게 농촌 지역에서 근거리에서 비교적 근거리에서 이러한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작은 거점의 육성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육마을입니다. 배육마을은 이제 서비스 수혜 주체로서 이 마을 자체적인 어떤 커뮤니티 기능의 강화 등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그 마을별 역량 정책 구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충청남도가 기존에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마을 만들기 정책 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조금 염두에 될 부분들이 이제 세 가지 정책 영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앞으로 어쨌든 간에 충청남도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또 지방이 이양되고 지자체가 이 사업들을 좀 끌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마을들을 발굴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미 육성된 마을들 지역들을 어떻게 또 활성화되지 못한 마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정말 이 네발자 발전 역량이 한계에 달한 마을들은 또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세 가지 영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틀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마을의 발굴과 또 체계 단계별로의 육성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까지 전혀 좀 정책적으로 좀 투입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사후관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농촌마을 단위에서 사실은 뭐 많게는 40억에서 70억까지도 투자가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앞으로 이제 사후관리 정책에서 좀 다뤄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최소한의 네발적 역량조차도 이미 상실해버린 마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을들은 저희들은 뭐 가칭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기마을 정책이라는 좀 차별화된 정책 틀에 맞춰가지고 육성할 좀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 추진 단계별 정책 구상인데요. 크게 이제 사전 정책, 중간 정책, 사후 정책으로 나누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전 정책은 대부분 이제까지 대상 지역이나 마을을 선정하는 데 이제 대부분 집중을 했는데요. 그거보다는 사전 관련 주체의 역량화나 추진 체계 정비뿐만 아니라 특히 낙후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어떤 영역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전 평가 제도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상 지역이나 마을에 선정하는 의사결정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두 번째는 중간관리 정책입니다. 중간관리 정책은 사업이 집행되는 중간에 정말 이게 당초의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업 집행이 마무리였을 때 정말 그 목적의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를 중간에 이제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컨설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후관리 정책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도 아직까지 이 정책 충분히 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자율성이 강화된 만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이 사후관리 정책들이 좀 많이 강화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이 집행된 후에 정말 당초에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좀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정도의 페널티라는 이러한 정책 환류 제도를 좀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중대규모 어떤 사업이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완료주구에 대한 활성화 정책들이 반드시 자체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재생 재편과 관련된 전략들을 저희들이 또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재생 전략은 크게 이제 4가지 측면에서 제시가 됐고요. 특히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재생 지원단이라든지 이 공동체 수당, 시범사업 도입 등에 대해서 좀 제안을 했고요. 외부 인적 네트워크 강화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까지 인구 정책들이 대부분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 추진이 됐다면은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관계 인구라는 측면의 용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든지 좀 체류하는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적 네트워크 뭐 연계, 플랫폼 구축, 그리고 농촌 마을 내 사회적 자본 형성, 그리고 고령자의 삶의 질, 서비스 지원 강화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편 전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가 이제 분명히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농촌지역 공간 체계 재편 측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통행 패턴을 고려한 생활권 개편, 특히 이게 그 시군찬을 넘어서서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 완결적인 어떤 생활 서비스의 접근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에 대한 구상들이 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는 색깔이 똑같은 색깔들이 저희들이 그냥 통행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구축한 지금 새로운 생활권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농촌 지역의 기능적 재편 측면에서는 가능한 시설 하나의 시설에 다양한 기능을 좀 복합할 수 있는 복합화 정책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별로 좀 발전 전략을 마련해서 읍면이 갖고 있는 특화 기능을 좀 강화하는 전략, 선택과 집중이죠. 강화하는 전략.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생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2가지 뭐 전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 체계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아까 작은 거점처럼 다양한 기능을 곳곳에 이렇게 육성을 통해서 여러 지역과 마을들이 연계해서 생활 서비스를 수혜하는 전략, 이 2가지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철 공간환경연구실장께서 포용사회를 향한 충청남도 생활취약지역 실태분석 및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간환경연구실장 김원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포용사회를 향한 충청남도 생활취약지역 공간 분석 및 정책 과제입니다. 본 연구는 많은 연구진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된 연구이고요. 제목에서 이제 포용사회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했는데 제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포용사회 개념 정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금 키가 서로 다른 3명의 사람이 야구 경기를 이제 관람을 합니다. 맨 왼쪽 그림을 보면 이제 그 관람하는 그 앞에 장벽이 이렇게 있죠. 펜스가 좀 쳐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맨 왼쪽 그림은 이 박스를 하나씩 3명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평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스를 이제 받은 사람들 중에서 키가 작은 사람은 경기를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평등을 구현해주고 있지만 실제 이 평등이라는 정책을 제공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불평등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그런 이제 평등의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키 큰 사람한테는 박스를 주지 않고 키가 가장 작은 사람한테 박스를 2개 줘서 경기를 관람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공평, 이퀴티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 펜스를 없앴습니다. 펜스를 없애니까 어떻게 됐냐면 공평한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누군가한테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제 경기를 다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평의 원인, 그러니까 장애물을 제거했더니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자,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그런 연구의 방향은 모두를 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생활 취약 지역이 발생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대상을 좀 정립을 하고 그리고 그런 대상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이걸 찾고 이런 생활 취약 지역을 해결하는 포용적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게 연구의 목적입니다.
포용 많이들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포용의 사전적 의미는 이 포자가 쌀포입니다. 쌀포. 어머니가 자식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형상을 이제 지니고 있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많은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혼을 내기도 합니다.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아이를 이렇게 포용적으로 생활하면서 가르치는데 아이의 의견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뭔가 풀어나갑니다. 자, 포용 사회는 이렇게 기존에 차별받았던 소외 그룹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체계로 편입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포용 사회고요. 이런 포용 사회가 이루어지면 누구나 일정 수준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어떤 보장을 받아야 된다. 민선 7기에서 주창하고 있는 도민 누구도 소외 없이 더 나은 삶의 양질의 삶의 질을 누리는 충남, 이게 이제 포용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용 사회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실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그 소외계층, 취약 지역의 소외계층들이 어떻게 기존 사회로 편입될 수 있냐, 이 포용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느냐, 이 중간 과정을 엮어주는 사회적 합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의 어떤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런 걸 분별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포용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실천 전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남의 그 생활 취약 지역 수준은 저희가 뭐 조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다양한 연구나 보고서, 통계 지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자료를 모아서 메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어떤 시사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활용 문제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이제 찾아본 충남의 어떤 취약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수질 만족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공원의 어떤 혜택을 부여받는 그런 수혜도가 좀 높지 않았다. 열악한 수준이었고요. 하수도 보급률이나 개인 폐기물 발생량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문화 복지는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좋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안 좋았던 것들이 의료로 말씀드리면 종합병원, 응급의료시설, 병원시설, 의원시설, 약국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의료시설 측면에서의 어떤 수혜 정도가 좀 좋지 않았다. 광역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간 분석의 대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전문가 집단과 지역 주민의 설문조사,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통계 지표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어떤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상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크게 공원시설, 의료시설,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부분이 이제 조금 그 선정 대상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분석을 집중적으로 한 부분은 공원 서비스, 도시공원 서비스, 응급의료 서비스, 대중교통 서비스, 상수도 서비스 취약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취약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분석 기준은 이렇게 됐습니다. 도시공원, 그러니까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가, 또는 도시 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범위에서 벗어나면 취약인 거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주거지역 전체 인구 중에서 약 17% 정도에 해당되는 인구, 24만 명 정도 되죠. 이 분들이 공원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전체적인 도면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공원의 취약 지역을 개선하는 정책 과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관리 기능을 좀 강화하자 하는 측면하고, 자, 도시공원이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도 배제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공원 서비스 수준을 마련해서 좀 공급을 하자. 그 다음에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 그러니까 도시공원이 미세먼지의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했고요.
버스 서비스, 그러니까 버스 서비스 사각 지역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를 이용하려면 집에서 걸어와야 되는데 사실 1km 이상 고령자들이 걷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삼은 건 버스 정류장 1km 밖에 거주하는 지역을 좀 이제 버스 서비스의 사각 지역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했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충남도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40만 명 정도 되는데 약 6.5%에 해당되는 분들이 버스 정류장 1km 넘어서에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도를 중심으로 수용답형 버스 또는 이제 행복 택시 같은 것을 운행하고 있지만 그 커버율이 한 2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제안하고 있는 건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 이제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 기사 승무원들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미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요.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건 자가용 자동차 유상 여객 운송 정책을 좀 도입을 하자. 그러니까 소위 카풀입니다. 카풀이 옆집에서 사시는 분 차를 타고 제가 얻어 타고 가는 건데 제가 이제 얻어 타고 비용을 지불하면 안 됩니다. 현재 법으로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것은 어르신이 이장님 차를 탑니다. 이장님 차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갑니다. 그런 경우에 이장님이 최소한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한번 도입해보자. 이러려면 법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 공간 분석에는 응급의료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기준으로 10km, 그러니까 차량 이동 10km, 그다음에 시간으로 환산하면 20분 이내에 도착해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기준이 있고요. 충남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분석해 보면 응급의료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관 여러 개 있어서 다 합쳤을 때 약 3% 정도는 정말 약국이나 의원 서비스조차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응급의료 취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 시지역, 동지역은 좀 고차 시설의 의료 시설을 조금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는 저차 시설,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그리고 이 고차 시설과 이 저차 시설의 어떤 인력 교환이나 장비 서비스를 어떻게 교환해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이제 실제는 취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료기관을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교통체계 서비스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수요응답형과 연계화를 도모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상수 취약지역 공간 분석인데요. 공공상수도 측면에서는 이제 수질 기준이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을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 찾아봤더니 충청남도의 약 10% 정도의 인구는 물의 수질 기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양질의 공공상수도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고요. 그 지역으로 좀 말씀드리면 청양, 예산, 공주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과제로는 예를 들면 안심지하수 지원 사업을 좀 추진을 하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지하수의 관리도 첨단화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ICT 기반의 무인 운영 시스템 구축해서 지하수 관리를 좀 하자, 이런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책과제 수용성 검토를 했는데 결과만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 4개 분석된 4개 지역의 취약 지역 주민들께서는 저희가 제안한 도시공원 대중교통 응급의료 상하수도 취약 지역을 개선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거의 80% 이상의 선호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약간 해석에 주의할 점은 이렇게 그 선호의식 조사를 하면 이런 정책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있으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호의식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이걸 현실화하는 보정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 제안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 도시공원이 녹색 복지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고 어떤 주민의 건강과 존엄을 구성하는 기초 단위. 그래서 접근성을 좀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 사각 지역을 이제 해소하는 정책, 관리하는 정책을 도입해서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의료 서비스는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제공받아야 되고요. 지하수 이용량이 많습니다. 충남도에는. 그래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하수 부족의 문제점과 안정적인 수질이 보장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분의 연구 성과 발표에 대한 문답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분 연구 성과 발표자와 사회를 맡아주실 오혜정 전 기획경영실장님, 토론자로 참여해주실 충남도의회 이공희 의원님, 방한일 의원님, 이선영 의원님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저희 지금 발표해 주신 4개의 연구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 토론도 있고 오늘 또 플로어 혹은 또 오픈 채팅으로 참여하신 그 참여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톡으로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여기 4분의 그 연구실장님들께 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연구가 4가지 연구가 소개됐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통합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통합 문제,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 번째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농촌 지역 연구였고요. 네 번째는 포용사회를 위한 공간에 대한 얘기였죠. 생활 취약 지역에 대한 전략들을 발굴하는 연구였는데 요게 가만히 보면 그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충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든 계층이든 공간이든 약한 고리들을 저희가 조금 더 먼저 살피고 그것들을 완화해가는 연구들의 매진을 한 한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통합을 위한 이 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열의가 뜨거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대상으로서 아까 발표해 주실 때 결혼 이주자와 외국인 노동자는 크게 다르다 이렇게 보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통합되기를 바란다고 보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통합되기를 바란다라고 보기가 그게 보편적이다 보기 어려운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충남도 사회통합 정책과제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자, 북한 이탈 주민 중심으로 제안을 하셨고 정책을 도출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공동체에서 그 소외계층과 함께 살아가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그 정책이나 생각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들이 좀 떠오르시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준비해 주실 이민정 실장님은 지금까지 이제 그 국제 창업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류는 드라마,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는 먹거리, 그러니까 식의주에 대한 생활 양식으로 한류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국제 창업형 일자리에서 이런 흐름과 연결해서 국제 창업형을 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연결고리가 무엇일지 있을지 이렇게 의견을 좀 부탁드린다.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연구하면서 사회통합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회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뭐 대상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계층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특히 이 세 계층에 대해서 한 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여기에 사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있긴 합니다. 근데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다른 연구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계층에 대해서 했고요. 그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 근로자와 그 결혼 이주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고 그 관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될지도 굉장히 이 논쟁이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는 좀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결혼 유자에 대해서 시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결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워낙 뭐 단일 민족 뭐 이런 좀 환상에서 지내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의 사회는 아마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그 결혼 유자와 이제는 뭐 차별 없이 지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적이라든가 제도적으로 굉장히 차이점은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인구 감소 시대에 이제 뭐 출생도 중요한 문제긴 하는데, 우리가 출생만을 가지고 인구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서구 유럽처럼 이렇게 이주민을 포용하는 시대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통합을 뭐 서두르는 건 아니지만 이들에 대해서 통합 정책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충남도가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의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말은 쉽게 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우리 연구원 안에서도 뭐 싸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 집에서도 애들하고도 싸움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말은 이렇게 저희도 연구는 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저희 연구의 모두에서도 적정한 갈등과 분열은 사회의 어떤 적정한 긴장은 발전에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극단으로 달리면은 갈등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 최근에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크게 분열되고 막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사회 통합 지표를 굉장히 강조한 면도 우리 사회 통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적정한 측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뢰라든가 어떤 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포용적인 어떤 수준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충남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측정을 해서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문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들이 향후에 또 연구들을 후속으로 이어가거나 혹은 정책들을 제안하실 때 영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우리 이민정 실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질문이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한 개가 더 들어왔는데, 지금 제안해 주신 그 다양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은 잘 들었고, 그 이외에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다양한 유형으로 이제 좀 발굴을 해서 뭐 반일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발굴해서 일자리들을 쉐어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추가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이제 질문에서 질문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년에 이제 한류는 이제 온라인의 그냥 무장벽을 무기로 해서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굴지의 성장을 이루었으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접했던 그런 문화들, 그다음에 지역들, 여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뭐 특정 문화, 특히 이제 아이돌 팬덤층 이런 이제 분야들은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힙하다, 약간 이런 이미지로까지 성장 높여놓기도 했죠. 특히나 코로나 발생 이후에 K 방역을 통해서 이제 감염 억제 정책이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국가의 위상까지, 우리나라 그 위상까지 높여놓는 이제 그런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있기 몇 년 전에 충남도에서 개최하는 그런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이제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에서는, 동남아 쪽 국가에서는 한국의 제품들이 고급의 이미지, 안전하다, 그다음에 청결하다,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그런 쪽을 상담을 하시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즉 이제 안전이나 청결 이런 이미지에 힘입어서 고급의 이제 대중화, 메시지 전략 이런 것들을 같이 엮는다면 아웃바운드 이제 국제 창업 분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뭐 이제 대한 외국인 이런 프로그램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아이템들도 이제 아이템들을
사람들을 거론을 하면서 이런 부분, 이런 아이템들 우리나라 가져가면 대박 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우리가 안전하고 청결하게 살고 있다는 걸 놓치고 있는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국제 창업,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국제 창업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반대로 인바운드 이제 국제 창업을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막혔지만 우리 국민들의 취향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경험했던 이런 부분들을 아이템화하는 이런 이제 인바운드 국제 창업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제 그 질문에서 일자리 쉐어 방식에 대한 답변은 이제 그 상생형 일자리를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기업, 그다음에 민간 조직들, 그다음에 노조,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합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게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일자리가 상생형 일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에는 뭐 임금 제도도 있을 거고 고용의 형태도 있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이제 다양한 그 구성원들이 논의를 통한다면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이 논의 과정이 쉽지는 않다. 예, 우리도 많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좀처럼 과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게 목표점으로 딱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는 아직까지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하신 지정 토론자 분들의 질의가 될 수도 있고요, 토론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 총 강평을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공위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기획경제위원회 이공입니다. 우선 이렇게 연구 성과 발표회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우리 연구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분들한테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일단은 총평을 하자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충남연구원은 저는 충남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연구하시고 분석하셔서 정책 제안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맞다고 보는데, 기존 정책에 대한 연구가 좀 포함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그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을 같이 분석을 해서 이론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에 대해서 혹시나 놓쳤던 요인들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이 지금 앞으로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개별적으로 한 가지씩 간단하게 좀 제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77페이지의 사회통합 대상자 인터뷰 조사 분석을 했는데, 이 표본 자체가 좀 적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충남도 정책의 칸막일 수가 있는데,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라는 것도 천안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문화센터도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고 지원받는 사람들 숫자가 이 숫자의 몇 배는 더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센터 같은 경우도 6분이 했다는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400명인가 300명대인데 하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샘플이 좀 더 앞으로 추가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78페이지도 보면은 인터뷰 조사 분석한 게 보니까 국적 부분이나 거주 지역 부분으로 봤을 때도 좀 이게 표본이라고 보기에는 좀 살짝 좀 더 보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제가 성장할 때, 고속 성장할 때는 일자리 걱정을 안 했는데,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상생형도 좋고 이제 여러 가지 포용형도 좋은데, 기본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충남도 있대는데, 최근에 모 업체를 잡아봤는데 그 사람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 충남도에서도
금형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1,500만 원, 2천만 원 이거 지원해 주는 거 큰 의미가 없다. 왜? 당신들이 사업을 할 때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판단하는 건데 그 금형 같은 경우도 보면은 2, 3년 걸리고 2, 3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1,500만 원, 2천만 원 마중물 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의미가 적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그동안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이 소규모 지원보다는 이 사람들이 전환을 할 수 있는 저 교육이라든지 창업 업종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뭐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창조해 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보면은 어쨌든 95페이지 보면 충남 C스테이션과 해외 창업 관련 기관 연계하는 창업대회라고 하는데 C스테이션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선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충남 천안시에 이제 스타트업 파크가 선정이 됐고 복합형으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웃바운드 형태를 볼 때도 우리 코로나 이후 작년에 보령이나 이런 이쪽에 서부 지역에 김 매출이 퍼센테이지로는 한 1000% 이상 증가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우리가 충남에서 강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이제 좀 실체적인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국 뭐 다들 아실 테지만 창조 이렇게 일자리에 대한 제안은 좋은데 창조 경제랑 창조 도시에 있어서 우리 충남에서는 지금 29개 대학교가 있고 뭐 테크놀로지가 있고 인재를 탤런트를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창업을 통하든지 인바운드가 됐든 아웃바운드가 됐든 창업을 할 때 있어서 이 지금 그 중에 하나 뭐 톨러런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책 제언이 좀 있어서 그리고 작년 이제 2020년 5월달에 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8년 거를 업그레이드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일자리가 뭐 정답이라는 건 다들 결론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는 가임기 여성인 20세에서 39세 여성들을 어떻게 충남에 정주를 하게 만들 것인지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뭐고 수당이 될지 일자리가 될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한 가족이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실제 연령대별에 대한 대책 이게 뭐가 필요할지 이런 연구를 좀 연구원에서는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같이 해서 인구 감소 시대 농촌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도 이제 한국고용정보원하고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통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봤던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인구가 소멸하는 것 중에 지금 청년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가지고 소멸론을 지표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지방정부 소멸 살생부라는 걸 보면 지방자치 살생부인가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기를 보면은 인구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 지방정부가 지방도시가 소멸하는 이런 지표를 또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제 사후 관리도 중요할 테지만 사전에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신 부분이 있을 텐데 실제 마을 만들기 했던 현장을 가보면은 열심히 1억 2억 들여서 세워놓고 뭐 시제품 만들어놓고 진열해놓고 문을 잠궈놓은 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성공한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좀 왜 성공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산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그동안 우리 농촌 정책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고 정책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총액을 좀 비교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제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총액을 가지고 사업 정책을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사업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지원 금액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117페이지 이 농담이지만 하지만 그 불평등을 원인을 제거했을 때 그럼 그 안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사람들과 이 밖에서 철망에서 더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 관계는 좀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이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이 공기 정화랄까 이게 시식인데, 소위 말해서 이 비오톱 지수를 활용해서 수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농촌 정책에 있어서 이 수지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비교를 분석해서 차라리 이분들한테는 상수도를 파준다든지 이 지하수를 파주는 이런 비용이면은 복지 차원하고 연계해서 먹는 물을 배달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의회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어쨌든 수고하셨는데 좀 더 제가 바라는 거는 실체를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선영 의원님 하실 텐데요. 저희가 그 실상 이제 후에 또 세션들이 있어서 시간들을 조금 5분 이내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분도 안 걸립니다. 매우 5분 안 짧게 네,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4개 연구 중에서 전부 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그 미리 안내를 받고 나서 좀 이주 노동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박경철 박사님께서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정책 과제로 표를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들여다봤는데요. 매우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공동체 참여 방안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거는 이주민을 주민으로 보는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이었어요. 제가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주민을 주민으로 보는 것이 지금 그 다문화로 해서 그 부부 중에 한 분은 국내 내국인이고 하신 분들이 주로 그 자치위원회 그런 데 참여를 하시면서 그 지역의 그 지방자치의 그 역할을 하시고 정책 제안을 하고 하시는 장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부가 전부 다 외국인일 경우에는 이런 기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투표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 삶을 바꾸는 어떤 그 국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채널이 아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방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모로 멀게 보면은 이분들한테도 언젠가는 투표권을 주는 방향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 가족 구성원이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지금 그 지역의 그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그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제안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용사회를 위한 생활 취약 지역 공간 분석을 해주신 우리 김원철 박사님 그 과제를 또 봤는데요.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작년 7월에 이제 도시공원이 대거 일몰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제가 알기로는 이 도시공원을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저기 기초단체에다가 일몰을 시킬 건지 아닐 건지 그거를 물어보고 더 연장을 신청하면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이 일몰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한번 일몰되고 나면은 추가로 도시공원을 부지를 설정한다는 것이 개인의 그 재산권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추가로 설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 기왕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좀 더 주장을 하고 도시공원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이 분석을 보아하니 그 접근성에 대한 그 취약지구가 굉장히 많은 것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공간 분석을 통해서 취약지구를 많이 분석해 준 것도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는데 우리 예전에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계층 간에 대한 그 장벽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다가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를 하자면 이번 재난이 우리 2020년이 1년 내내 재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재난안전 문자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국어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전부 다 한글로 안내가 되는 바람에 지금 뭐 코로나 방역이 1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상황에 어디는 가도 되고 어디는 가면 안 되는 건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게 뭐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외국인 노동자가 감염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이분들을 회피하고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외국인들 왜 저래? 막 다들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단계별 그 안전 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지금 앞으로 지금 곧 코로나가 백신이 이제 개발되고 접종하면서 많이 정리가 되겠지만 아직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방역에 대한 그 조치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이주민에 대한 그 함께 살 수 있는 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 그런 장벽들이 있다는 걸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선영 의원님 항상 그 고민하시고 있던 부분하고 저희 연구하고 이제 좀 그 접합점이 생기시면서 되게 그 실제 생활에서의 그 아이디어랑 이런 것들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방한일 의원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느낀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이제 연구 용역을 많이 하는데 농업 분야 뭐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수행하다 보니까 본인의 그 의사 내지는 뭐 이렇게 좋은 의견이 있어도 반영하기는 어려울 텐데 충남은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 이런 부분에 좀 관심 좀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충남형 뉴딜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이제 늘 농업 부분이 조금 약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충남도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 뭐 결혼 이주자, 북한 이탈 주민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과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도농 간이라든가 뭐 계층 간이라든가 어르신 간에도 이제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좀 고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연구하실 때는 좀 이런 부분까지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9쪽에 보면 이제 포용적 충남에서 중요 이게 이 논의 영역에서 보면 사회양극화라든가 좌우 대립 통보 이제 지역 불평등 고령화 청년 외국인 이탈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 중에서도 이제 그 노인복지 부분에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어르신들 특히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등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실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여기다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충남의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일자리 부분이 사실은 청장년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 장기적이고 또 이제 그분들이 좋은 일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또 아기도 이렇게 이렇게 낳고 해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단절되고 일자리가 이제 어르신들 중심의 단기 내지는 이제 저임금 이런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또 하나는 거기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이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기업하는 분들 말씀드리면 다 한결같이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책 방향 기조가 그렇게 가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셔가지고 우리 사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도 우리 연구원에서 좀 수행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충남에서 충남형 일자리 모델, 상생형 일자리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하나 제가 예를 들으면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금년 엊그제 그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그 그린,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 내지는 전기차를 아주 획기적으로 보급한다는 그런 말씀을 그 보도를 접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쪽으로 방향이 선회된다면 자동차 부품이 3분의 1 내지는 2분의 1로 이제 팍팍팍 줄어든다고 합니다. 부품 수가 줄어들으니까 일자리 수가 줄고 공장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과연 충남에서 이게 부품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계속 밀고 갈지, 이게 앞으로 5년 뒤에는 절벽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뭐 50년 뒤에는 뭐 인구가 2,700만으로 줄어든다는 뭐 그런 뉴스도 접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농촌이 이렇게 이제 고령화 내지는 이제 자꾸 해서 아주 소멸까지 가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아주 눈앞에 다가왔다고 좀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중요한데, 그 아까 일자리, 그 젊은 분들 일자리 부분, 청장년에 대한 일자리 대책과 같이 가서 그거를 늦추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우리보다 이 부분은 우리보다 선진국인 유럽 내지는 이쪽 일본이 우리보다 한 30년 정도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모델, 거기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런 부분도 좀 여기다 간단하게 담아주셨으면은 이해가 좀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까 그 제안해 주신 지하수 ICT 도입 부분은 저도 아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박사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연구해 주신 부분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셔도 되는데, 네. 질의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아주 그 뭐 소감이 정도로라도 짧게 그 연구자분들께서 이제 실장님들께서 향후에 이제 네네네 그거에 대한 답은 아니더라도 전체 이제 오늘 이렇게 그 의원님도 해주신 말씀 가지고 향후 이제 연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각 15초 이내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옆에 계신 김원철 실장님부터. 주신 의견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하는데 귀담아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희 위원님께서 질문 하나 주셔가지고 그 입장료 내는 사람하고 무료인 사람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입장료 내는 사람은 서서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입장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인 그 경제 소외계층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제 추구하는 것처럼 포용 사회가 예를 들면 거주민 누구나 공공적 측면에서의 보편적 기회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좀 대입했을 때 주신 그 입장료의 문제가 오늘 발표한 저희 그 연구 주제를 다시 한번 강의시켜주는 그러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아마 주신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연구에 앞으로 좀 반영해야 될 부분으로 좀 생각돼서 말씀 주신 거 좀 저희들이 소중하게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촌 지역이 사실은 이 지방 소멸에 지금 최첨단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도시 지역에 비해서 역량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책에서 소외되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책을 투입한다고 해서 정말 투입 대비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 어디에 살더라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농촌 지역이 앞으로 좀 개발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충남형 일자리 부분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이공희 의원님, 방한일 의원님의 의견에 이제 동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조금은 실정이 다를 수도 있다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남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고민을 가장 이제 본인들의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절박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충남의 도 정책에 담겨지지 못해서 전남 영광의 이 모빌리티 그 특구로 이동하는 그런 업체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거를 이 모빌리티로 전환하기 위해서 SPC까지 만들었는데 그 이후 작업이 우리 지원 정책에 들어가지 못해서 멈춰져 있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이제 근처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남에서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그 창업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창업 분야에서는 실패에 대한 포용마저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키스텝에서 2016년도에 나왔던 이제 보고서 따르면 충남이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학이 많다 보니까 창업 관련된 수업 이수자, 동아리 가입자 이런 측면에서는 잠재 역량이 큰 그런 지역이었지만 또 도민 성향 그런 사회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서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또 이런 지역으로도 나왔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더 보게 되면 충남에서는 좀 더 특화된 조금 특수한 어떤 차별화된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방한일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 아까 얘기랑도 이제 그 연결이 되는데 자동차 부품 산업 기존 그 산업 경로를 갑자기 끊어버리느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면 연착륙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그래서 충남의 내포에 그 국토부 인증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 그 센터가 이제 개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연착륙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충남형 일자리의 한 부분 꼭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의원님들 그 의견 감사드리고요.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저희가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조사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연구가 자꾸 끊기더라고요. 하여튼 계획된 대로 못했지만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인터뷰를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주민들이 다시 뭐 단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이웃 주민이라는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차별을 당했을 때의 그런 저희가 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듯이 아마 이분들 또한 우리나라에서 차별을 당했을 때 굉장히 그 분노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농촌 지역에서 그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이주민이 있어서 굉장히 그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주민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그런 문제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 기본소득 때도 이주민을 차별하고 또 마스크 지원할 때도 처음에는 마스크도 지원을 안 해줘서 사실 그 코로나 감염은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방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상호 공존하는 공존의 어떤 그 대상자로 해서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더 개선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그 지금 발제해 주신 것들을 내용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충남을 모두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들이 포용적 행복 충남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연구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의원님들은 또 그 현장의 자리에서 각자 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